탄핵 심판의 어떤 논란과 관련해서 절차적 논란 등등과 관련해서 3대 쟁점이 오늘 몇몇 조간신문에 주목됐습니다. 이 3대 쟁점은 뭘까요? 함께 보시죠.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 내란죄를 철회한 대목, 과연 재판관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거죠. 황도수 이 헌법연구관 출신의 법대 교수는 이 내란죄를 철회한 대목, 허영 헌법학자 같은 경우도 내란죄를 철회한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자, 국회에서는 헌법 위반만 판단하면 된다. 하지만 이 대통령 측은 탄핵 사유의 80% 정도가 이 내란죄에 해당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 소추 표결 자체가 무효가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각하가 돼야 한다는 거죠. 자, 홍장원 전 차장의 이 흔들린 진술과 증거의 어떤 흔들린 신뢰도, 이게 두 번째 쟁점입니다. 특히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는 유일한 이 정치인 체포의 물증이라고 야권에서 얘기했던 그 메모를 작성한 시기와 장소와 관련된 진술들이 헌재에서 다 틀렸습니다. CCTV와 일치하는 대목이 하나도 없었죠. 이런 것들이 과연 그렇게 만들어진 증거가 증거력이 있느냐에 대한 재판관들의 어떤 판단 여부가 쟁점이 될 것 같고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대통령이 주장했다라던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도 헌재에서 진술이 오락가락했습니다. 국회의원이란 말은 없었다라고 말을 바꿈으로써 과연 대통령이 말했던 계엄 해제가 가결됐으니 안에 있는 이 요원들을 데리고 나와라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국회의원들을 끌고 나오라라는 뜻인지에 대한 재판관들의 판단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검찰 조서를 증거 능력으로 쓸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이 곽정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헌재에서 말을 바꿨죠. 들어보시죠.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 부분, 당연히 국회의원이라 인해했다.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초기에는 야당 의원들과 함께 얘기했다가 헌재에선 인원으로 바꿨습니다. 들어보시죠. 피청구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증인한테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 맞죠? 정확히 맞습니다. 그때 당시는 우리 본관 안에 작전 요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전 당연히 그게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국회의원이라는 말은 안 했습니까? 들은 기억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전화로 들었던 표현은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이렇게 들었습니다. 인원이라 그랬어요? 인원. 끌어내라라는 표현도 곽정근 전 사령관이 검찰에 진술한 자필서에는 데리고 나오라로 돼 있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 그런가 하면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는 결정적 물증이라고 야권에서 얘기했던 그 메모를 작성한 장소와 시간을 두고 말을 바꿨습니다. 공간 앞 어두운 공터라고 줄곧 얘기하다 국정원 CCTV가 공개되며 집무실로 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여인영 사령관이 저에게 체포자 명단을 불러주겠다고 했던 거는 공터에 있는 22시 58분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그 명단을 받아 적은 것은 23시 06분에 사무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12월 3일이면 겨울입니다. 바깥에서 메모를 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추운 상황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장소를 혼동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추가 증인으로도 채택돼 나왔지만 어떻게 장소와 시간을 다 틀릴 수 있느냐라는 질의에는 방금 들었듯이 라며 명확한 답변과 해명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중차대한 메모가 작성됐던 장소와 시간은 틀릴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 메모 안에 담겨있는 체포 대상이라는 리스트까지 정확하게 기억했던 홍장원 전 차장이 메모를 어디서 작성했는지 그 갭이 너무 커요. 바깥에 어두운 공터, 실내 사무실. 이건 헷갈릴 수 없는 기억이다라는 이 법조계의 지적이 상당히 많은데, 결국은 헌재가 이 진술과 이 증거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라는 것을 끝까지 파헤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빠르게 변론을 종결해 버려서 이 굉장히 흔들린 상태에서
굉장히 묘연하게 지금 빠진 상황인데 이런 대목들을 재판관들이 어떻게 판단할지가 좀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판사 입장으로서. 저는 이번 그 헌재 심리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절차법 위반의 소지가 컸다. 또 심리 미진이 좀 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가 1월 14일부터 2월 25일까지 심리에 들어간 날짜가 42일입니다. 그런데 심리를 마치고 선고까지가 무려 38일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심리한 기간이나 지금 판결 선고 때까지가 시간이 비슷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사실 기이한 경우거든요. 그러면 왜 38일이나 걸렸겠느냐. 뭐 일각에서는 뭐 쟁점이 간단하다. 민주당 얘기대로 하면 이 내란죄는 쏙 빼고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만 판단한다고 하면 뭐가 그렇게 쟁점이 많겠습니까? 결국은 이것이 반추할 수 있는 것은 충분한 그런 심리를 못했기 때문에 증인도 18명밖에 안 불렀고 변론기일이 그냥 11번밖에 안 돼요.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보다 훨씬 적은 숫자인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네. 부분이 이제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인데 이 대목을 좀 어떻게 보세요? 판사 출신으로서. 홍장원 일단 메모는 증거 채택이 아예 안 됐죠. 아예 안 됐고요. 아예 메모가 증거로 인정이 안 됐다. 네, 그럼 그리고 그 진술들은요? 홍장원 그 전 차장의 진술은 저는 신빙성은 현저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사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 심리가 길어진 이유가 결국은 어떤 그런 그 졸속 재판으로 인해서 충분한 심리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사실을 확정하는 것. 그러니까 뭐 체포를 해라 마라. 그리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마라. 그거 굉장히 저는 중요한 사실 판단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증거가 박약하니까 헌재 재판관들도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왜냐하면 지금 내란죄 사건은 본격적인 재판이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문서만 봐서는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뭐 몇 가지 그렇게 형사소송법을 뛰어넘는 그런 증거 채택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증거를 믿을지 말지에 대한 저는 여러 가지 치열한 공방이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판결 선고가 이렇게 늦어진 거 아닌가 38일이나 그러한 예측을 좀 해보는 바이고요. 그리고 홍장원 진술이나 곽종근 진술은 사실은 믿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조차도 사실 믿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런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 두 사람 증인 두 사람의 진술이 흔들렸다는 게 쟁점인 이유는 많은 조간 신문들에서는 이 탄핵 사유와 직결이 되는 증언 진술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에 대한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는 관측이 오늘 보도되고 있습니다. 어디에 이제 더 신뢰도를 재판관들이 두느냐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방금 이제 판사 출신 전주현 의원께서는 곽정근, 홍장원 저 진술에 신빙성 없다. 판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내가 재판관이었으면 저건 안 믿었을 거다라는 취지의 발언해 주셨습니다. 박수현 의원께서는 똑같은 대목 어떻게 보십니까? 이 쟁점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자체가 쟁점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쟁점이 안 된다. 그렇습니다. 네네. 결과적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그 위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정말 법률 전문가가 다 되듯이 다 공부를 한 사항이고요. 또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수사를 통해서 하나씩 밝혀지면서 알아가는 사실이 아니라 이미 국민들께서 선제적으로 먼저 다 12월 3일 밤의 국회에 헬기가 투입이 되고 무장 군인들이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는 이것을 생방송 보듯이 다 보았고 전 세계가 다 본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적 판단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5가지의 어떤 논점들이 있는데 쟁점이나 논점들이 네네. 있는데 그중에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하는 이 헌법기관에 무장 군인들을 파견해서 권능과 기능을 정지시키려고 했다는 것, 포고령 1호에 정당 활동을 못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 한 가지만 가지고도 위헌 판단을 받아서 탄핵되고 파면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큰 원칙들이 다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국민들이 다 보셨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홍장원 메모가 어떠네 뭐 이런 몇 가지를 가지고 이 전체를 흔들 수 있다? 그건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어떤 우리가 쟁점들을 뭐 세밀하게 이렇게 논의해보는 것도 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미 편결이까지 이루어졌다고 알려진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이런 쟁점들이 과연 크게 그렇게 영향을 미쳤을까? 또 현재적 시점으로 이것이 쟁점으로 분류가 되어서 토론이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이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뭐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그런 보호받아야 할 그런 어떤 방어권이 있다면 당연히 보호받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이 받은 충격과 국민의 어떤 무너진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더 보호받아야 할 그럴 어떤 가치다라고 하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어떤 세밀한 부분들이 향후에 이루어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에서의 방어권을 위해서라도 정확히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내일 모레 예정되어 있는 헌재의 최종 선고 결정 이 문제에 하등 영향을 미칠 만한 어떤 큰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결정적 요소는 되지 않는다라고 네. 그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요한 것은 이 탄핵 소추 사유입니다. 중대한 위헌과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이 인정되느냐 여부입니다. 그런데 이 야당 측과 대통령 측은 이 탄핵 소추 사유 5가지 모두 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함께 보시죠. 첫 번째는 이겁니다. 계엄 포고령, 야당에서는 기본권 침해다. 이 대통령 측에서는 국방장관이 작성한 것이고 이 포고령대로 된 바가 없다라고 반박하고 있고요. 국회의 의결을 방해했느냐, 군경을 동원해 의결을 방해했다.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전혀 안 했다. 대통령은 대립하고 있습니다. 정치인 체포설과 관련해서도 체포 지시 진술이 다수다. 체포 지시를 안 했다. 그래서 여기서 홍장원 메모와 진술이 논란이 된 거죠. 비상 상황에 대해서 야당은 국가 비상 사태가 아니다. 대통령 측에서는 줄 탄핵과 예산안, 입법 폭주 등 이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 사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선관위의 군 투입,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했다. 부정선거 의혹 검증 차원의 정당한 선택이었다라고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